우리 이 부동산 정책을 왜 펼치는데 이론적으로 하면 이유 한번 들어본다고 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라고 본다 했었어요. 그리고 정책 중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고 안 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세. 원래는 이게 세법 파트긴 한데 뭐 계속 정부 부동산 합계론에서 정부 파트로 계속 나오니까 최소한 딱 중요한 것만 알고 넘어가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아까 전에 정책을 펼친다 했잖아요. 이 맨 처음에 이 공원이 있어요. 공원은 어때요? 누구나 다 가지실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실 수 있는 보통 이런 것들을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 근데 그 공원이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되게 환경 같은 게 쾌적해지잖아요. 난 그 근처에 뭐 상업지 같은 게, 내 건물 같은 게 있으면 좋겠고, 내 근처에 내가 이런 공원 근처에 살고 싶어. 아니면 내가 상가 건물 같은 거 있는데, 내 상가 건물 같은 거 근처에 공원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 왜 그래요? 이게 공원이 근처에 있으면 되게 우리 쾌적하고 환경이 좋다는 걸 누구나 아니까. 이런 거를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외부 효과. 근데 좋은 쪽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말해서는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죠. 정의 외부 효과. 근데 그랬을 때 문제가 뭐예요? 이런 공원 같은 거는 다 잘 안 만들려고 해요. 누가 자기 다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돈을 희생해가지고 이런 공원 같은 거 만들 사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원 같은 데 가서도 깨끗하게 안 쓰고 되게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가서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사람도 있고, 공원이니까 마음대로 거기 있는 여기 갈대 같은 거 이쁘다 해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훼손 같은 거 한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실패라는 게 일어납니다. 시장 실패. 이거는 이런 기본적으로 공공재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요. 부동산이라는 것, 아까 전에 그 공원이라는 것도 전체적인 쓸 수 있는 부동산의 일부 중 하나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장 실패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공공재 때문에 외부 효과가 일어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말했던 부산 시민공원 같은 공원, 공공재라는 거는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랑 서비스를 말한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이걸 비경합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세금을 안 했으니까, 당신은 전에 좀 너무 더럽게 쓴 전과가 있었으니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막기가 안 되는 비배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비배제성. 그래서 아까 전에 막지 못하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고, 이런 공원 같은 거는 누가 잘 안 만드는 과소생산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지. 자, 이런 공공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공원이 있으니까 좋아지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는 건 기본적인 뜻은 시장의 가격이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익이나 손해를 줬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런 공원 같은 좋은 것, 예방접종이나 공원, 공공도서관, 이런 건 하면 좋잖아요. 이런 걸 외부 경제라고 하고, 근처에 누가 담배를 피워. 여기 근처에 악취나고, 공인 같은 걸 많이 꼈지 하고, 그런 걸 외부 불경제라고 해요. 외부 경제라는 거는 의도치 않은 이익을 주는데 대가를 또 주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또 받지 않으면서 의도치 않은 이익을 주는 걸 외부 경제라고 하고, 아까 전에 흡연이나 공해 같은 의도치 않은 손해를 주면서 배상을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를 외부 불경제라고 해요. 외부 불경제. 아까 전에 외부 경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과소 생산을 합니다. 많이 안 만든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발 좀 많이 만들으라고 지원이나 보조를 장려를 해요. 세금 같은 거 깎아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발 내 앞마당에 놔둬주세요.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제발 놔둬주세요. 라는 거를 외부 경제 효과가 일어날 때 보통 이걸 많이 해요. 그리고 내 뒷마당에도 안 돼요. 내 뒷마당에도 만들면 안 돼요. 라는 걸 갖다가 Not in my backyard. 그래서 NIMBY라고 해요. NIMBY. 이걸 외부 불경제 효과가 일어날 때 보통 NIMBY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자, 결국 이렇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잖아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공공재 외부 효과 때문에 당연히 일어난다고 했었고, 이런 시장 실패 문제들이 저소득층 주거 문제라든지 주거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 같은 게 필요하고, 이 저소득층이 있어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고,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 건물 이 정도 만들었으니까 임대료를 이거 이상으로 받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고, 임대료 보조 정책은 우리가 임차인한테 돈을 이만큼 도와주겠어 라고 임대료 보조 정책을 해주는 거예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임대료 규제 정책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균형 임대료 이하로 받는 거고, 이게 단기엔 효과가 있어요. 단기에는 당연히 효과가 있는데 장기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임대료를 통제를 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는 장사가 안 돼, 더 이상 건물을 만들지 않겠어 해가지고 공급량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공급량이 줄어들면 뭐가 문제냐, 이 품귀 형상, 이 건물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암거래, 이 사람들은 결국 임차인들은 무조건 그 위치에 좀 들어가고 싶으니까 오히려 그 임대료 규제했던 그 가격 아니면 처음에 그냥 보통 임대료라 생각했던 그거 이상으로 이 임차인들이 더 돈을 주고 들어가는 그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임대료 보조 정책은요, 얘는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문제는 딱히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도 도와준다니까 문제도 없지. 그럼 단기에도 문제도 없고 장기도 문제가 없잖아요. 얘는 공인중개사 시험 파트에서 나오진 않는데 그래프 같은 걸 그려보면 국가가 결국 손실을 보게 돼 있어요. 국가가 결국 손실을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말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임대주택 같은 걸 건설하고 매입하는 거를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 실무에 설치할 때 LH에서 이런 거 사업 같은 거 하는 거 좀 잘 봐두면 가끔씩 돈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저도 이거 좀 하다 왔는데 확실히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하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 근데도 국가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매입하니까 생각보다 좀 할 수는 있다. 하기만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이런 공공임대주택은 좀 복지 측면이니까 시장 임대료보다 되게 낮아가지고 주거비를 보조효과가 생겨요. 주거비 보조효과가 생기니까 나머지 돈 가지고 우리가 딴 거 자산을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있는 평균적인 분양가잖아. 그거 이하로 분양가를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걸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가 문제야? 아까 전에 위에 말했던 임대료 규제랑 되게 비슷한 양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갖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다 이걸 청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청약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걸 초과 수요라고 하고, 근데 이 건설업자들은 그 돈 가지고 내가 못 만들겠습니다 라는 공급 감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거는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분양가를 상한해주고 가지고 좀 도와주는 역할도 있겠지만, 근데 국가 입장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세금 같은 것도 걷어요. 부동산 조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탄력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다 많이 부담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부동산 조세 세금 같은 거 많이 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좀 많이 내겠어요. 그러면 양도세 소득세를 갖다가 많이 낼 사람들이 안 판단 말이에요. 이게 한 2, 3년 전 부동산 시장에 이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시장에도 많이 나갔었는데, 그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안 사는 락이베트, 동기효과가 생기는 거야. 동기효과. 문제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야? 공급이 감소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해버리는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터져버리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구나 라는 게 밝혀졌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부동산은 어떤 정책을 핍니까? 어떤 정책을 피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볼 거예요. 자, 기차 부동산 정책이 있어가지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실행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아직 실행하지 않은 게 있어요. 실행하지 않은 거. 직접 개입이라는 건 대놓고 가격이랑 수량을 조절하는 걸 직접적으로 개입한다고 해요. 봐봐요. 임대료 분양가를 규제한다. 임대료의 가격을 규제하겠습니다. 토지 비축, 토지 수용을 하겠습니다. 토지를 실제로 제가 공급량을 늘리겠습니다. 공급량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만들게요. 공적 개발을 하겠습니다.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직접이랑 간접이랑. 간접적인 걸 보고 나면 이게 왜 직접적인 건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봐봐요. 간접 개입이 뭡니까? 라고 보면 어떤 금액을 보조하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세금을 걷겠습니다. 부담금을 거둘게요. 이렇게 대놓고 가격이랑 수량을 건드린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한 달이 걸쳐서 보조나 지원, 조세, 부담금 하겠습니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얘들이 나오면 간접 개입이라는 거지. 정부가 아까 전에 했던 거는 금융 지원 이런 것도 있고, 가격 공시제도라고 나중에 감정평가에 있어가지고 공시제도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실거래가 공시제도, 이런 것도 가격 공시제도는
기본적인 물가가 이렇습니다라고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은행한테도 야 이렇게 이렇게 해, 은행 대출 규제를 해, 어떻게 해 이러면서 은행 대출 같은 거 규제하는 이런 게 모든 게 다 간접 개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라는데 얘는 좀 모호해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간접적으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간접적으로 분류하는 게. 자, 우리 국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한국이 되게 도시 같은 걸 되게 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3세계라든지 제3도상국 이런 나라들은 한국에 어떤 식으로 도시개발 같은 거 했는지 잘 뭐 공부하러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계략을 보는 도시계획 공법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상업지대, 여기는 준주거, 여기는 뭐 이종 일반주거 이렇게 토지를 이런 식으로 쓰세요라고 하는 토지 이용계획, 그리고 좀 더 그걸 세분화하는 용도지역, 그리고 여기 땅은 이렇게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허가를 받았어요. 개발령이 허가. 그리고 토지 여기는 좀 투기 같은 거 위험이 있으니까 직접 그 토지 같은 거 거래할 때 저희한테 꼭 허락 받으세요. 토지 거래 허가. 이런 게 다 토지 이용 규제예요. 토지 이용 규제. 자, 아까 전에 말했던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말했던 거고, 그러면 이 뜻이 뭔가 좀 보지, 그 뜻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직접적으로 했던 것 중에서 좀 살펴볼 만한 거는 토지은행제도예요. 토지은행제도. 이거를 갖다가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데, LH공사, 랜드하우스공사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LH공사에서 기본적으로 토지를 비축하다 보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권리 침해가 좀 작은 게 좀 장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냥 시장이 풀질 않으니까 지가 상승을 유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직접적으로 말했던 것 중에서 알아봤던 거고, 간접적으로 알아볼 것 중에서는 이제 개발이익 환수라는 거랑 용도지역을 볼 거예요. 개발이익 환수라는 거는 우리 국가가 사업 같은 거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가가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 민간 땅을 가지고 있으면 민간이 혜택을 보잖아요. 근데 그거에 그냥 그 부분만큼 이거는 당신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국가가 사업하는데 당신은 그냥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익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정상시가 상승분만큼은 정상시가 상승분 초과만큼은 저희들이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개발이익 환수라고 해요. 개발이익 환수. 그리고 우리는 이 도시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토지를 만들 거니까 이런 방식이 맞도록 토지를 건축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를 용도지역이라고 해요. 용도지역. 이 용도지역이라는 거는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되도록 토지를 이용하는 걸 용도지역제라고 합니다 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아까 위의 것들은 전부 다 실행하는 것들인데 실행하지 않은 것들 한번 봅시다. 일단 이게만 기본적으로 봐도 미실행만 봐도 나머지는 웬만하면 좀 실행했구나 라고 그냥 문제 같은 걸 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실행하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뭔가 좀 이상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좀 많아요. 봐봐요. 옛날 뉴욕에 있어가지고 우리 건물 같은 거 짓는데 뭐 문화재라든지 역사적 구조물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땅은 토지 소유자는 되게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땅을 까보니까 문화재가 나왔다니까. 근데 문화재 나왔다고 해서 국가에서 그걸 막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해주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너 문화재 땅 같은 거 갖고 있는 데는 우리가 그 땅에 있는 원래 용적률이라든지 그 개발할 수 있는 만큼 딴 땅에다 할 수 있게 해줄게. 개발권을 양도해줄게. 그게 개발권 양도제도라고요. 개발이 제한되는 곳에 있어가지고 양도로 그만큼 보존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역사적 구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에 갖고 오기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너무 이상적이라서 그 개발권 양도제 이런 거는 그냥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택지 소유 상한제라고 있는데, 이게 국가가 우린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는데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택지를 그냥 국가가 가져갈 수 있겠냐? 이걸 헌법 소송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헌법의 자유의 원칙 같은데 위배가 된다. 그래서 폐지가 됐어요. 택지를 소유하는데 상한이 있다. 얘랑 좀 비슷한 애는 이제 초과토지 이득세, 그리고 종합토지세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이런 게 웬만하면 다 폐지되고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토지 초과 이득세는 가지고 있는 유효토지, 비업무 토지, 초과 이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환수하는 것 갖다가 이제 폐지를 한 거예요. 공환시세도 당연히 투기를 목적으로 지가를 노리는 걸 공환시세라고 하고, 아무튼
개발권 양도대수, 그리고 토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종합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런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권 양도는 뭔가 좀 너무 이상적이고, 나머지 뭐 소유 상한제, 초과이득세 이런 것들은 이 폐지되고 안 하는 애들이에요. 폐지되고 안 하는 애들. 그리고 뭐 기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이 봤을 때 뭐 금리 같은 게 풀린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규제 같은 것 때문에 토지 같은 게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투기적으로 거래 같은 게 될 것 같아. 가격이 너무 상승할 것 같으니까 5년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시도지사가 이 토지를 거래하는 데 있어가지고 허가를 받으세요라고 해가지고 딱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토지거래 허가제도라고 해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란 토지가 투기적 거래가 성행되고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 그런 것을 5년 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정을 한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시도지사인데, 그 제출을 하는 거는 시군구청장한테 제출을 하는 거지. 근데 아까 전에 이런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그 묶여있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입사업 뭐가 좀 공입사업용으로 쓸 것 같아. 아니면 이제 아까 전 토지거래 허가증 중에서 너 이런 목적으로 쓰라고 했었는데 이런 목적으로 안 써? 그런 것들을 선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국가에서 야, 이런 땅들은 좀 뭐 공공단체가 먼저 살 수 있게 좀 해줘. 그걸 말하는 게 선매제도라고 해요. 선매제도. 선매제도라는 게 공공단체가 아까 전에 위 토지거래 허가 시 지정하는 허비 매수를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공동체라서. 그러면 너무 깡패 같잖아. 협의 매수를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사적거래에 우선을 해가지고 협의 매수를 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익사업용 그리고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있는 땅을 사적거래에 우선해서 공공단체가 살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선매제도라고 한다. 이거를 실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저 같은 뭐 사람들이 이제 개인 수요자들이 이제 원하잖아요. 그리고 주택 채권을 갖다가 발행을 하든가 아니면 청약 저축을 한 데 있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용 관리하는 이제 돈을 기금 같은 거를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해요. 주택도시기금.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 사업자가 개인 수요자의 자금을 지원을 해서 뭐 주택 채권이라든지 청약 저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 거고요. 국민주택 건설하든가 아니면 준주택 건설,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대지조용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 주택기금을 씁니다. 실제로.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실제로 저희가 이거 임대차 시험 임대차 한번 하고 나고 나면 이게 딱 들어오는데 보통 딱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보증금이 6천만 원 넘어가던가 월세가 30만 원 넘어가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꼭 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가 보통 30일 내에서 꼭 해야 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과태료. 이거 중개사 보면 나중에 2차 나올 거예요, 2차에.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란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 체결 후에 30일 이내 공동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보증금은 6천만 원 초과, 그리고 월세는 3천만 원 초과, 둘 중 아무거나 초과가 되면 당사자는 30일 내 공동 신고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 이 땅이 좀 활용 가능합니까? 아니면 뭐 개발 같은 거라든지 보존 같은 데 있어가지고 뭐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합니까? 그걸 토지적성평가라고 해요. 토지적성평가.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랑 토지 개발 보존 경합 시에 합리적인 조성이 가능합니까? 토지 입지 활용 가능합니까? 이런 걸 토지적성평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공법 파트긴 한데 이 정비 기반 시설, 우리가 쓰는 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곳에 있어가지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고, 아까 전에 있어가지고 전기 기반 시설이 기본 좀 열악해. 극히 열악하진 않고 좀 열악하고 노후한데, 이런 곳에 있어가지고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상업 공업 지역에 있어가지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해요. 재개발 사업.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수도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닦여져 있어. 근데 그런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데 노후 불량 주거를 갖다 개선하는 것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해요. 재건축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그래서 국가에서 보통 하고, 재건축 사업은 민간에서 해요. 민간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건축물이 있는 곳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는 것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 노후하고 불량 건축물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가, 아니면 상업, 공업 지역에 있어가지고 도시환경 개선하는 것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비 기반 시설은 내용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 그리고 그런 것을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체적으로 정책하는 게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세법 봤는데, 이 세법에 있어가지고 부동산 조세인데, 우리 딱 필수적인 암기만 좀 알려드릴게요. 딱 진짜 필수적으로 딱 중요한 걸 일단 처음에 알려줄게요. 우리 부동산을 처음에 가져갔어요. 그걸 뭐라고요? 취득한다고 하지, 취득. 부동산을 갖다가 취득을 했어. 아, 기분 좋아. 그랬을 때 어떻게? 계속 가지고 있는 걸 보유라고 하죠. 근데 계속 갖고 있다가 언젠가는 팔 거예요. 자식한테 양도를 뭐 주변 사람들은 증여나 상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처분이라고 해요, 처분. 결론적으로.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가지고 있다가 갔다가 샀다가 가지고 있다가 파는 이 일련의 과정을 갖다 일단 놔두고, 이 세금을 국가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지방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어요. 그걸 국세랑 지방세라고 하지. 국세랑 지방세. 자, 취득을 할 거예요. 취득하는 데 있어서 국세를 보지 말고 처음에 취득할 때 있어가지고 국세를 취득세라고 해요. 지방세를. 취득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라고 하고, 그리고 보유하는 지방세를 재산세라고 해요. 재산세. 재산세는 무조건 지방에서 가져가요. 지방에서. 그리고 보유를 하는데 내가 너가 좀 많이 가져갔어. 그래서 그거만큼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요. 종합부동산세. 마지막에 갖다 팔 거야. 갖다 파는 데 있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국가에서 가져가요. 국가에서 가져가는 처분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자, 이 형태에 맞게끔 이것만 짜자작 위에 것들은 계속 하다 보면 외워져요. 마치 이 벼락을 갖다가 옆으로 누워놓은 이 모양을 갖다가 딱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웬만하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너무 지엽적인 거니까 세법에서 보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일단 보긴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뭐 좀 돈이 될 만한 물건에 있어가지고 지방에서 걸어가는 신고, 그것들을 이제 취득세라고 해요. 취득세. 취득세는 돈이 될 만한 물건에 있어가지고 지방에서 가져갑니다. 지방에서. 그리고 얘들은 차등에서 비례세, 이 가격에 따라 가지고 내가 내야 될 취득세가 좀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내가 이걸 가져간지 안 가져간지 몰라요. 이걸 신고납부한다고요. 신고납부. 국가에서 우리가 가져간지 모르니까. 그 신고납부의 반대는 뭡니까? 보통징수라고. 보통징수. 국가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보통 등기부라든지 이런 데 알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계속 통지가 해요. 통지가. 신고납부는 국가에서 우리가 이거 갖고 가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가 직접 국가한테 내야 돼. 나라한테 내야 돼. 나라한테.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가 좀 등록이라든지 면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지방에서 가져가는 거를 등록면허세라고 해요. 등록면허세.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가격에 따라 가지고 이 가격을 좀 내가 세금을 다르게 내는 차등 비례세라는 걸 또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일정적으로 내가 꾸준히 내야 되는 정액세라는 걸 내기도 해요. 정액세. 마지막에도 국가에서 내가 가져간 줄 어떻게 모르잖아. 그래서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 자, 이제 지방에서 가져가는 게 끝이에요. 지방에서 가져가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국가가 알고 있어. 내가 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뭐 등기부에 뜨겠지. 그리고 지방에서 가져가는 보통 징수세를 보통 재산세예요. 보통 재산세. 그 재산세는 이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 종합적으로 합산할 거냐 별도적으로 합산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종합 합산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좀 사업이 아니라 보통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런 것들 보통 그런 것들을 종합 합산하라고, 내가 뭐 가축지라든지 아니면 뭐 농사 같은 데 있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은 별도 합산을 많이 해요. 별도 합산을. 그리고 재산세 내는 그 날짜는 6월 1일인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재산세를 하기 이전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공시가에서 개별 공시가 같은 걸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5월 31일 날 감정평가세를 하는지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발표를 해요. 그게 5월 31일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인 6월 1일이 재산세 납부일인 거지. 그리고 이제 얼마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초과 누진세라는 게 있고, 또 그 가격에 따라 가지고 차등 비례세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국가에서 가져가는 건데, 국가에서 가져가는 건 보통 큰 돈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큰 돈. 근데 그 건물 자체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야, 너는 혼자인데 부동산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구나. 너는 그 사람마다 부여를 해야겠어. 라는 거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얘도 이제 종합합산이 있고 별도합산이 있는데, 보통 이제 종합합산은 이제 5억이 넘어가는 것들, 그리고 별도합산은 80억이 초과되는 것들. 얘네들을 가져가는 거고, 초과누진세, 차등비례세, 이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보통 이 세액의 기준이 되는 날은 11월 1일에서 11월 15일 날 내라고 통시세가 나와요. 통시세가 나와.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세 파트가 끝이 납니다. 자, 정책이 있어가지고 이론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보고, 마지막 조세가 끝이 났어요. 좀 쉬었다가 감정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